자, 그러면 참석자분들께서 거의 다 돌아오신 것으로 보이니 바로 특별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변화와 북방 경제 협력의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는데요. 권구훈 위원장님은 국제통화기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주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과거 ABM 암로 런던 지점에서 터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럼 권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pecial session.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계 질서 변화 그리고 북방 경제 협력의 미래에 대한 특별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첫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네 분의 저명한 패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그러면 주어진 1시간 동안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형성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세계 질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경제적인 도전 과제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동체가 동북아에서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패널리스트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께서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신 만큼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님이신데요.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에너제틱한 공무원 중에 한 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죠.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첫 여성 장관이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UN 미국 대표를 보내셨습니다. 현재 조지타운대 외교학 교수로 계시고요. 또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올브라이트 자산운용사 회장님이시고 또 국가민주주의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며 또한 미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또한 올브라이트 장관님께서는 또 굉장히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셨는데요. 베스트셀러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올해 출간된 회고록인데요. Other Destination이라는 주제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올브라이트 장관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는 폴 크루그만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또 그 전에는 프리스턴대, 또 MIT, 예일, 스탠포드 대에서 강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또 저도 하버드에서 젊은 학생으로서 무역과 그리고 지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국제무역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하신 만큼 오늘 주제에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뉴욕타임즈에 이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크루그만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는데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송홍 교수님이십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미국학 연구소 부소장님이시고 또 선임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티엔진의 난가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송 교수님께서는 무역과 투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개도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경제 협력, 영내 경제 협력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보르코비치 이사장님이신데요. 스콜코보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또 20년 넘게 러시아 외무부에 재직을 하셨으며 또한 재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부총리를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한 20년 전에 또 관련된 이 경제 미션을 이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나 배웠었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서 새벽 5시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지체 없이 바로 올브라이트 장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For that introduction and for your leadership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And thank you as well for inviting me. 감사합니다. 권고은 위원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루그만 박사님과 또 훌륭하신 패널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제 집에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개월간 거의 셀프 자택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집에서 한국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 왔는지를 보면서 경의를 표하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한국의 경험을 보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더십이라는 문제는 미국에서 최근 몇 달간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에 대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 20년 전 10월 저는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을 하는 최초의 미 국무부 장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을 했던 것은 가장 시급한 목적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표도 품고 있었는데 바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서 북한의 고립을 종결하고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몇 시간 동안 회담을 했고 합의를 이룬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이 있었다면 김 위원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보였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김 위원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양보를 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지원과 체제 보장을 받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며 세계적인 위협이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행정부 임기가 다하게 되면서 그 다음 행정부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했던 협상을 이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미 대선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은 미 행정부의 이러한 방향 변화에 대해 즉각 반응을 하였고 플루토늄 동결을 해제하고 국제조사단을 쫓아내었으며 심각한 도발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위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한 두 지도자들의 결정을 환영하기는 하지만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한국이 여러 가지 협력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의심과 적대로 대응했고 미국이 체제 보장을 제안했지만 안보 위협과 약속 파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도자들은 외교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되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을 향한 대북 협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긴밀한 공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가 있어야만 북한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만 몇 가지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공동의 목표와 정책을 바탕으로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강화되었고 양국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안보, 외교, 번영 관련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반도 화해의 걸림돌이 되거나 동북아 경제 통합 과정에 장애물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결코 동맹국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한국이 북방 경제협력과 같은 중요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때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도래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의 영향과 또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어젠다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또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경제 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협소한 기반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회복은 전 세계의 고루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문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회복의 결과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계화의 열매를 잘 보호하면서도 각 국가가 자국의 보건, 안보,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각국의 각자 도생 접근법을 펼친다면 교역이나 에너지 가격, 난민, 기후변화, 통신기술 규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전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 세계 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가 초국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초국경적 도전 과제는 개발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적 극단주의, 신무기 기술 개발, 사이버 해적, 환경 재난 등의 글로벌 과제들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보건,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며 외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한 세대 만에 빈곤 국가에서 번영을 일구어낸 국가 발전 모델로 지목해 왔습니다.
발전을 위한 경제 협력이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경제 약국이 경제 강국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국을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인정을 받아왔으며 그렇기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 역할을 하며 구경제와 신경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번영은 널리 공유될 때에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께 강연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일까요? 비관주의자일까요? 제 대답은 저는 걱정이 많은 낙관주의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걱정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우려와 도전 과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주의자입니다. 이성의 힘과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자유국가 시민들의 협업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널 토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브라이트 장관님 아주 명료하고 또 진심 어린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크루그만 교수님의 스피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내용은 팬데믹과 세계 질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나중에 가서는 코로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올브라이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국제 경제 질서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도 기울였었던 그러한 노력은 사실 미국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에 의존하는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또 특히나 아시아 경제나 또는 중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서 그래서 국제 경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PPT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PPT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정량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를 통해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제는 팬데믹과 세계 질서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몇 년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경제적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성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단지 개방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준수하는 규범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 통합의 가능성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였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신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또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또 국제 무역도 급감을 하긴 했었지만 물론 다른 일도 있었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 당시는 국경이 폐쇄가 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대두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과거 1980년대까지 바로 이러한 경제 질서를 유지를 하다가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현상인가? 바로 국제 무역의 급증입니다.
이것이 물론 기술 덕분에 가능해지기도 하였죠.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좀 새로운 기술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화 등과 같은 어떻게 보자면 좀 진부한 기술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또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또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로 이런 개방적이고 또 규범 중심적인 국제 무역에 또 한국도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크나큰 잠재력을 발휘하여서 자급자족 경제에서 선진 경제로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또 올브라이트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 세계 모범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또 물론 한국이 유일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단지 전통적인 선진국들만이 서로 간에 통합을 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개도국들도 이러한 상황을 활용을 하여서 점차 개방을 하고 또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환해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내향적이었었던 폐쇄적인 경제 모델에서 이제 전 세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변화를 겪으면서 또 이들도 글로벌 경제의 일원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즉 이러한 과정에서 또 미국이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는 법치주의, 규범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회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요. 또 그러면서 국가들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협정을 준수하고 또 이러한 규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물론 미국도 뭐 달러 등과 같은 이제 그러한 데서 힘을 얻긴 하였지만 어쨌든 미국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규범이나 협정을 따라갔었죠. 자,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타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이 국제적인 선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가졌던 지위가 최근 들어서 점차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또 올브라이트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요. 미국은 과거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에 계셨었던 분께서 이 코델 호우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평화가 세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를 또 각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선진국뿐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세계의 지배적인 지위가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직까지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오지는 못했지만은요. 어쨌든 그래도 또 중국도 이제 계속 따라잡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전 세계적으로 또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 특히나 3대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EU 그리고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5년 전에 저한테 미래 전망을 물어보았다면 저는 굉장히 낙관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EU가 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또 세계 시스템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EU에 대해서 지금 또 뭐 반EU주의자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 무역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미국과 EU라는 두 개의 이 대대적인 세력이 국제 규범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국도 또 이러한 규범을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죠. 자, 물론 중국이 다소 좀
뒤처지긴 하였지만 예를 들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력에 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준수하는 모습이 조금 뒤처지긴 하였지만 그래도 조만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간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몇 년간의 혼란이 발생을 했었던 것은 신흥 강국의 부상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의 패권 질서를 형성한 국가들, 기존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자면은 또 뭐 지금까지는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규범을 따라왔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자면은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아주 사소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중 관세가 한 3% 정도에서 20%까지 단기간 내에 급등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만이 잘못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세계 체제에서 중국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식재산권이라거나 또는 보조금 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아마도 또 국제 규칙의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특히나 이러한 규범을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에게 일종의 좀 최후 통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도 이러한 규범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자면 이 국제무역 규범의 조항 자체를 위반했다라기보다는 정신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극단적인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실 중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캐나다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건 국가 안보를 이유로요. 사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갖는 권한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이 시스템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무법적인 무역 정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미국이 이 국제 정책이나 또는 국제 역할에 대한 이 정치체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뭐 대대적인 글로벌화나 또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국제화라는 것이 이 콜린이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이 국제화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을 채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몇 달 후에 다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러한 정책도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또 언제든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또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들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미국은 물론 완벽하게 행동을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대국으로서 좀 자제력도 발휘하고 우리 스스로가 설정했었던 규칙에 대해서 스스로 준수해 왔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그 어느 강대국에 비해서요. 그리고 또 모두가 보았을 때 굉장히 능력 있는 강대국이다라고 보았었던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미국이 나아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 세계적인 인식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것은 과거의 자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이보다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또 한국에서의 거의 기적과도 같은 성공과 비교를 하면 더욱 두드러지죠. 자, 그래서 이는 미국에 대한 대외적인 시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물론 미국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과거만큼의 부담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극 체제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강국, 예를 들면 EU와 같은 나라들도 좀 더 많은 부담을 갖고 가기를 원하지만 또 동시에 또 아시아 강대국들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로 성장을 하였죠. 바로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도 강대국이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한국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러한 방역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결국 또 이 이미지 자본, 이 평판 자본을 한국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를 재건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지만 아마 과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지긴 어려울 것이고 이제는 보다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이러한 부담을 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올브라이트 장관님께서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크루그만 교수님도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또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두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송홍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떠한 유형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그저 변화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크루그만 교수님과 올브라이트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 어떠한 경제 협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패널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협력과 관련돼서 우리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미래의 경제협력이라고 한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자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는 여러 다자 협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자 체제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와중에
개도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관세와 관련된 문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 체계 내에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40년간을 보았을 때 크루그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980년대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세계화가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는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 변화의 방향을 보면 세계화에 거스르는 방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그만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신 대로 현재 다양한 개도국들 또 신흥국들 더 나아가 중국의 부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라서 중국과 EU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경쟁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적인 경제 협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적인 경제 협력 플랫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자보다는 다자 간의 무역 협정 등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있겠고 또 미국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양자 협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의 변화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팬데믹의 영향을 많은 국가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에 각 정부가 어떠한 정책 결정을 펼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자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원과 관련된 양자 협력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북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은 일본과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하여 자원 수요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천연 자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는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의 지역 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내 협력의 내용을 보면 양자 협력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이 조만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안과 같은 모델이 북방 국가들 간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플러스 원, 10 플러스 1과 같은 FTA 협약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재 FTA들을 통합하여 양자 간 FTA에서 다자 간 FTA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여러 양자 간의 관계 또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예,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찾는 새로운 방법,
예를 들면 뭐 브레튼 우즈 제도라거나 또는 다자주의에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양자주의나 또는 양국 간의 협상이나 협력에 대해서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드보르코비치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예를 들면 기업의 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국제 질서보다는 경제 협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국제 협력도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역에서의 이 영내 협력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영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러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근래 들어 글로벌 무역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또 무역 갈등의 발발 등을 보면서요. 자, 그리고 또 올해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또 어떻게 보자면은 뭐 국가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경제적인 섬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하였죠. 아마도 유일한 예외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팬데믹이 발생한 나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또 상당한 규율과 또 조치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다 더 많은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한 12년 전에 제가 G20 셰르파 역할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 회의를 가지고, 그리고 또 2010년인가요? 서울에서 G20 회의를 가진 바가 있죠. 그 당시에도 저희가 국제 경제 협력과 무역의 방향성, 그리고 또 확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바로 이러한 규범 중심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WTO 가입에 대한 최종적인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WTO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사라졌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WHO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방역 조치 때문에요. 자, 어쨌든 연대를 기반한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내 주체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또 러시아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 또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이 한반도에서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러시아는 북한이 보다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대화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 사업인데요. 러시아에서부터 철도로 연결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전력망인데, 러시아에서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 지역 전체를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을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실현이 되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을 연결을 하여서 그래서 정치적인 긴장 관계를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신뢰가 많이 약화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 또 글로벌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물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또 이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대표팀 단일팀을 형성을 하면서 또 협력을 이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만들어졌었던 모멘텀이 좀 많이 상실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시작을 했었던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지난 12년간 그 후 12년간 무역 규범과 또 국제 협력의 규범이 잘 작동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참여를 하였었고, 그리고 또 물론 한 것들이 있고 또 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EU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활용해서 또 일종의 물론 이것이 기후 변화라거나 또는 친환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뭐 경제적인 무기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도를 유지를 하면서 역내 그리고 또 여외 경제 협력을 계속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패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반도와 관련된 공동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텐데요. 육자회담이나 한반도 관련 협력,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등의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 철도 사업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올브라이트 장관님께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있을 미 대선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 가정 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바이든 후보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방하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며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제재도 있었죠. 그래서 상충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러한 충돌, 모순은 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일관된 강력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러시아와 관련돼서 비판을 하거나 특히 우크라이나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핵무기 관련돼서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 관련 합의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이런 분위기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인 위기 등과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또 우방이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도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저희는 러시아와 좀 더 기능적인, 실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G8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나토와 관련된 저희의 행동과 결정은 러시아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토와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통찰력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도 궁금한 그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중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물론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중 경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당시 WTO 가입을 권유한 것도 저희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국제 체계에 편입이 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던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미중 협력 관계 또한 무역과 관련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행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중국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 무역과 관련해서 갈등의 불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간에 분명한 갈등이 있고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약간의 방향 전환은 있을 것이지만 갑자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긴장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도주의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위구르와 홍콩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디커플링과 관련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안보와 관련된 커플링 문제입니다. SNS와 데이터 기술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이 일부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너무나 의존적으로 변해왔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같은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글로벌 과제는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바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과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문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 평화 도모를 위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아시아로서의 재균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이 대서양 국가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시아 우방국으로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고 동맹이며 또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정말 많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국들과 미국은 실용적인 또 기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정책 이방가들이 동의하는 바 한국은 가장 중요한 추출돌 중에 하나라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방 포럼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물론 다소 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도 또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루그만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올브라이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그래서 미중 관계에서 큰 개선이 없다, 또는 미러 관계에서 단기간 내에 개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아시아에서의 공급망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아시아 공급망은 영내외 무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자, 그런데 국제 무역 체제가 과거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의 공급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다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를 옮기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공급망이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바로 인적 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의 이동의 자유가 좀 많이 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스스로가 비행기 타는 것을 꺼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복잡한 공급망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면 광저우에 있는 공장으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근로자들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공급망을 계속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이 인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적 교류가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더해서 또 몇 가지 불확실성은 계속 존속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무역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확실성이 약화되겠죠. 예를 들면 미중 간에 부과한 관세를 다시 인하시킨다 하더라도 이젠 다들 아는 겁니다.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또 좀 억제적인 요소가 되겠죠. 결국은 보다 본국에 가까운 곳에서 투자를 하고자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국제적인 공급망에 대한 참여가 좀 더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바로 이러한 초국제화는 좀 어느 정도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 글로벌 무역이 유례 없이 크게 확대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일회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이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글로벌 공급이나 또는 글로벌 생산도 다소 좀 더 분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탈글로벌화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도 이런 글로벌 경제가 수직적으로 통합이 약화되었을 때 한국도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의 환경을 보게 된다면 신흥국들에게는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이라거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과거 대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재앙 같은 것이 발생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새로운 관세법이 등장한다거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한다거나 이러한 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보았었던 무역의 급증 같은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I share your view that actually the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무역 또 이러한 글로벌 무역이 급증했었던 현상은 일회성으로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문도 쓰신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역에 대해서 또 공급망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고요. 국제관계, 양자관계이건 다자관계이건 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또 협력과 또 영내 공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세션을 통해 우리가 주어진 현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기를 바라며 또 향후에도 좋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른 새벽에 또 늦은 저녁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제 협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특히나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관심과 또 시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e're so great. Thank you once again to Chairman Kwan as acting as our moderator. 권구훈 위원장님 좌장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now that concludes our 이것으로 special session. 특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션이 오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차는 저희 지금부터 1시 30분